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개똥벌레. 5. 토요일 밤에는 태반의 학생들이 놀러 나갔으므로 로비는 되게 조용했다. 나는 언제나 그런 침묵의 공간에 떠오르는 빛깔의 입자를 응시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었다. 누구나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 앞의 것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손을 내민 그 바로 앞에 막연하기만 한 공기의 벽이 있었다. 겨울 동안 나는 신주쿠의 조그만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디어 하터가 들어있는 헨리 맨시나의 레코드를 선물했다. 나는 직접 포장을 하고 핑크색 리본을 맸다. 전나무 무늬의 크리스마스용 포장지였다. 그녀는 나에게 털실 장갑을 짜주었다. 엄지손가락 부분이 좀 짧았으나 따뜻하기만 했다. 그녀는 겨울방학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나는 1월 한 달 동안 그녀의 아파트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그 겨울에는 갖가지 일이 벌어졌다. 1월 말에 나의 동거인이 40도 가까이 고열이 나서 이틀 동안 드러누웠다. 그 탓에 나는 그녀와의 데이트를 망치고 말았다. 금세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둔 채 외출할 수는 없었다. 나 말고 병간호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얼음을 사다가 비닐봉지로 얼음 주머니를 만들고 타월을 식혀서 땀을 닦아주고 1시간마다 열을 쟀다. 열은 꼬박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째 아침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체온은 36도 2부까지 내려가 있었다. 이상하군. 여태껏 열 같은 게 난 적은 없었는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 있잖아.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곤 그 때문에 쓸모없이 되어버린 2장의 콘서트 초대권을 내보였다. 그래도 초대권이니 다행이잖아. 하고 그는 말했다. 2월에는 몇 번인가 눈이 내렸다. 2월이 끝날 무렵에 나는 하자는 일로 싸움을 하고 기숙사의 같은 층에 사는 상급생을 때렸다. 상대방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다행히 대단한 부상은 아니었으나 나는 사감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았다. 덕분에 기숙사 생활이 몹시 불편해졌다. 나는 19살이 되었고 이었고 2학년이 되었다. 나는 몇몇 강의를 빼먹었다. 성적은 거의 C 아니면 D였고 B가 아주 약간 있을 뿐이었다. 그녀 쪽은 무난히 모든 학점을 따서 2학년이 되었다. 계절이 반바퀴 돈 셈이다. 6월에 그녀는 갓 20살이 되었다. 그녀가 20살이 된다는 건 어쩐지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게 했다. 나로서나 그녀로서나 실상은 18살과 19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쪽이 옳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18 다음이 19이고 19 다음이 18이라면 하지만 그녀는 20살이 되었다. 나도 다음 겨울에는 20살이 된다. 죽은 자만이 언제까지나 17살이었다. 그녀의 생일날엔 비가 내렸다. 나는 신주쿠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전차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전차는 붐볐고 게다가 자주 흔들렸다. 때문에 저녁 무렵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케이크는 로마의 유적 같은 형상으로 뭉개져 있었다. 그런대로 일단 서무자루에 양초를 꽂아 성냥불을 켰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전등을 끄자 그럭저럭 생일다워졌다. 그녀가 와인을 땄다. 그런 다음에 케이크를 먹고 간단한 식사를 했다. 20살이 된다는 건 어째 바보 같네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식사가 끝나자 둘이서 함께 그릇을 치우고 방바닥에 앉아서 나머지 와인을 마셨다. 내가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 그녀는 2잔을 마셨다. 그날 그녀는 드물게 잘도 직교로 됐다. 어릴 적의 일이랑 학교 일이랑
집안일 따위를 이야기했다. 어느 것이나 아주 긴 이야기였다. 긴데다가 이상하리만큼 세세한 이야기였다. A 이야기가 어느 틈엔가 거기에 포함되는 B의 이야기가 되고 이었고는 B에 포함되는 C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계속되었다. 끝이 없었다. 나는 처음 얼마 동안은 적당하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다가 그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레코더를 걸고 그것이 끝나면 바늘을 올리고 다음 레코더를 걸었다. 한 바퀴 전부 돌아 끝이 나면 다시 처음의 레코더를 걸었다. 창밖에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서서히 흐르고 그녀는 혼자서 찌그러대고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아닌 게 아니라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벌써 4시간이나 찌그러대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로선 알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찌그리고 싶은 만큼 찌그리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기도 했고 시간을 보아서 어디선가 그만두게 하는 쪽이 좋을 성도 싶었다. 나는 꽤나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그만두게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그녀는 너무 찌그러댔던 것이다. 너무 늦어져도 미안하니까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어. 며칠 뒤에 또 만나자고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한 말이 그녀에게 전해졌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 동안 입을 다물었을 뿐 이내 다시 찌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단념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된 바에야 그녀가 찌그리고 싶은 만큼 찌그리게 하는 편이 좋을성 싶었다. 뒷일은 되어가는 대로 내맡길 수밖에. 그러나 이번에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땐 그녀의 이야기가 이미 끝나 있었다. 말에 끊어진 조각들이 잡아 찢기거나 한 것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갑자기 꺼지고 만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으나 거기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인가 깨지고 만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번것이 연 채 멍하게 내 눈을 보고 있었다. 마치 불투명한 막을 통한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 나는 아주 몹쓸 짓을 하고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회방 놓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이젠 시간도 많이 늦었고 게다가 하고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확인하듯 천천히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려 눈물이 뺨을 지나 레코더 케이스 위에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첫 눈물이 흘러내리자 다음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을 방바닥에 짚고 마치 통하는 듯한 자세로 울었다. 나는 살며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는 잔잔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 다음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나의 가슴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다. 나의 스쳐는 뜨거운 입김과 눈물에 젖었다. 그녀의 열 손가락이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이 나의 등 뒤에서 헤매고 있었다. 나는 왼손으로 그녀의 몸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로 그녀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잤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는지 어떤지 나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밖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자아이와 자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녀 쪽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어째서 그와 자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런 건 묻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웠다. 아침이 되니 비는 그쳐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줄창 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나에게는 마찬가지였다. 1년 전과 똑같은 침묵이 그녀를 짙은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그녀의 하얀 등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윽고 단념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바닥에서 레코더 케이스가 어젯밤 모습대로 흩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형태가 망가진 케이크가 절반쯤 남아 있었다. 갑자기 거기에서 시간의 흐름이 멈춰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책상 위에는 사진과 프랑스어 동사표가 얹혀 있었다. 책상 앞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다. 사진도 그림도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이 달려 있었다. 달력은 새하얗다. 써놓은 것도 없었고 달리 표시해 놓은 것도 없었다. 나는 침대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옷을 집어서 입었다. 스처의 가슴 부분은 아직도 차갑고 축축했다. 얼굴을 가까이 하니 그녀의 머리 냄새가 났다. 나는 책상 위에 메모 용지에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전화를 해달라고 썼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살며시 문을 닫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